안녕하세요, 임요한입니다. 카라이프 스토리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거 원래 라이브로 했었는데 라이브는 아무래도 내용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의 첫 차는 93년에 샀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경차라는 티코였습니다. 저의 카라이프의 시작을 알리는 차였죠. 티코는 일본에서 경차 메이커로 유명한 스즈키의 알토를 배경으로 대우가 기술 협력을 해서 만든 차였습니다. 알토는 스즈키의 역사에서도 베스트셀링카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경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즈키 알토는 2기통이었는데 티코는 3기통 가솔린 엔진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변속기는 수동이었고요. 이 차의 연비가 무려 리터당 24km였습니다. 요즘 연비로 유명한 차가 뿌조죠. 뿌조의 다운사이징 3기통 엔진이 연비가 요 정도 나오는데 요거보다 조금 못한 것 같아요. 실연비는. 그런데 그것도 가솔린 엔진은 어림도 없고 한 12점 얼마일 겁니다. 디젤 엔진일 때 이 연비가 나왔습니다. 그런 연비를 가솔린 엔진으로 달성했으니까 티코의 연비가 진짜 어마무시한 거였죠. 아무래도 중량도 가볍고 미션이 수동이다 보니까 지금도 달성하기 힘든 이런 연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디젤 차보다도 엄청난 연비를 발휘하니까 정말 주머니 사정 얇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차였습니다. 당시에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티코가 1등이었어요. 3기통이다 보니 스타트는 그랜저보다도 빨랐습니다. 적어도 한 10m는 어떤 차도 제끼고 1등이었어요. 사람들이 티코가 차가 작다고 고속주행의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강도, 충돌, 뭐 이렇게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 참 많이 했는데 잘 달리고 고속도로 안정성도 당시 수준으로는 괜찮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차의 단점이라면 의외로 파워 핸들이 없는 거였어요. 일상에서는 차가 가벼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고속주행을 하고 나면 그냥 어깨가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휠이 스틸이고 휠 사이즈가 작아서 도로 패인 곳 같은 데 만나면 휠이 잘 찌그러졌어요. 그런데 걸렸다 하면 찌그러졌습니다. 1년에 한 번은 휠 때문에 정비소에 갔던 것 같고 다른 일로는 수리하러 간 적 없는데 항상 휠 때문에 갔던 것 같습니다. 승차감은 솔직히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 또 젊을 때이기도 했고 첫 차였고. 그런데 여행을 떠나서 장거리 주행을 하면 다음날 일어날 때 등이 아팠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기상할 때 등 근육에 힘주고 긴장 딱 하고 일어나는 게 습관처럼 됐었죠. 우리는 이 첫 차다 보니 그게 다 정상인 줄 알았어요. 차는 다 그런 줄 알았지. 나중에 소형차를 사고 사자마자 장거리 여행을 떠나서 서해부터 남해까지 쫙 갔는데 첫날 여관서 자고 일어나는데 등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다는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러나 등 아픈 거는 장거리 주행을 그것도 고속으로 오래 했을 때 일이고 일상 주행에서는 뭐 그렇게 몸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어깨 뭉치는 것도 그렇고 고속 주행도 얌전하게 했으면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문제는 티코를 몰고 고속도로에 나가면 풀악셀로 달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였죠. 이게 저의 질주 본능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시에 티코에 대해서 두 가지 유머가 돌았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티코가 갑자기 섰다. 알고 보니 타이어에 껌이 붙었더라. 고속도로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차는 티코다. 하나는 경차를 좀 비하하는 얘기 같고 하나는 칭찬하는 말 같은데 이게 사실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하려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제가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강릉인가 속초에 일이 있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길이 너무 좋아졌죠. 당시에는 강릉 가는 길이 영동고속도로 뿐인데다가 도로가 좁고 험해서 제가 그때 고양시에 살았는데 고양시까지 오려면 쉬는 시간 포함해서 거의 편도 5시간은 걸렸습니다. 그러니 가서 일 보면 하룻밤 자고 와야 정상인데 제가 그때가 워낙 가난하던 시절이라 여간비 3만원 아낀다고 저녁에 차에서 잠깐 쉬고 야간 운전을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요즘은 영동고속도로가 길도 넓어지고 코너도 많이 개선됐지만 당시는 2차선이고 급한 커브와 롤링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밤이고 그래서 정속주행하면서 오는데 앞에 승용차 선호대가 줄 서서 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차가 보통 일반적인 속도보다 좀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이거 추월할까 하다가 또 그때 2차선에는 트럭들이 꽤 있어서 이거를 추월하려면 이게 또 뭐 좀 칼치기 해야 되고 차가 또 여러 대 서 있으니까 한 번에 나가야 되고 그냥 얌전하게 따라가자. 그래서 뒤에 붙었습니다.
이 그룹이 좀 천천히 가니까 달리다 보면은 뒤에서 차가 옵니다. 그러면 비키라고 패싱 라이트를 계속 쳐요. 처음에는 그냥 급한가 보다 하고 옆 차선 비켜줬죠. 그랬더니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그룹에 붙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패싱을 친 게 아니고 경차 뒤에서는 못 간다. 내 앞에 경차가 있는 꼴을 못 본다. 비켜라 이거죠. 그게 뭐 참으면 참았어. 그럴 수도 있지. 좀 있으면 또 딴 차가 와요. 또 비켜라고 난리쳐요. 비켜주면 나가는 게 아니고 자리만 바꿔서 자기가 그 뒤에 붙어. 야, 이게 정말 달리다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차가 왔는데 제가 이렇게 백미러로 봤더니 초보 운전인지 코너에서 휘청휘청 하더라고. 저도 뭐 그때는 운전이 한 1년밖에 안 됐을 때지만 그래도 우리는 고속도로를 워낙 한 주일에 몇 번씩 타가지고 그렇게 휘청거리진 않았어. 설마 쟤도 나보고 비키라고 하는 거야. 비켜라고 그러더라고. 비켜줬어. 와, 이젠 정말 화나는데 이 제 앞에 온 차가 초보니까 앞차랑 한 10대가 이제 줄 서서 가는데 휘청휘청 하지. 뭐 갑자기 브레이크 밟지. 오, 이젠 진짜 막 화가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2차선 잠깐 빈틈에 빠져서 선두차까지 그냥 냅다 달렸어요. 맨 앞으로 갔더니 앞에 있는 차가 그랜저더라고. 당시에는 그랜저가 한국에서 제일 고급차였죠. 와, 이거 보니까 또 기가 막히대.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말 잘못된 자동차 문화가 같은 승용차끼리도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간의 등급을 정해놓고 상전 행세하는 거였어요. 조금 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중형차라고 해도 자동차 배기량, 기통수 가지고 등급을 나눴습니다. 당시에 자동차 광고할 때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배기량이 큰 차입니다. 그러면 또 바로 엔진 개조해갖고 10cc, 20cc라도 올려갖고 아닙니다. 이젠 우리가 제일 큽니다. 이게 TV 자동차 광고로 나오던 시절입니다. 도로교통법에도 교차로나 도로에서는 큰 차에게 양보하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큰 차는 트럭이나 버스, 컨테이너 이런 걸 말하는 거였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배기량으로 환산해가지고 10cc만 많아도 내가 큰 거야 비켜 이러는 이제 잘못된 자동차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랜저는 도로에서 천하무적이고 절대 양보하는 법 없고 앞차는 무조건 패싱치고 그 그랜저가 유일하게 꼼짝 못하는 게 외제차였어요. 당시에는 외제차가 드물었습니다. 막 조금씩 늘어나는 시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리해서도 외제차 타고 벤츠, BMW 이런 거 몰면 도로에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내가 좋은 차 탄다, 비싼 차 탄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비켜라. 이제는 내가 눈치 안 본다. 뭐 끼어들게 해도 그냥 다 비켜준다. 이 맛에 탄다. 이랬습니다. 물론 뭐 그게 수리비가 엄청나게 지금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무서워서 피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반반이었어요. 그러던 시절에 앞에서 봤더니 이게 그랜저 뒤는 아무 군소리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게다가 그 그랜저가 운전을 잘 못해. 준법성증이 강해서 천천히 모는 게 아니라 운전을 못해서 휘청휘청하면서 가는데 거기에는 정말 아무런 불만 없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 그걸 보니까 진짜 갑자기 그냥 분노가 솟구치더라고. 이래서 고속도로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차가 티코였던 거구나. 당시에는 교통카메라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분노의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풀악셀로 달리는데 당시 티코의 최고 속도가 140 정도였을 겁니다. 145인가? 계기판에는 160까지인가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140 넘어가면 이제 빨간 글씨로 레드존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가 속도 내기 좀 힘든 곳이라 맘먹고 밟으니까 다 제끼고 가더라고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내리막길인 거예요. 계기판에 보니까 속도가 거의 끝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때 아차 싶은 겁니다. 당시만 해도 고속도로 설계를 잘 못해서 내리막 다음에 그냥 거의 90도로 급커브 도는 구간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도로를 희한하게 설계하고 내리막 쭉 가는데 끝에 가서 꺾으면 사고 나라는 거잖아. 근데 제가 그때 영동고속도로 몇 번 다녀가지고 그런 데 있는 거 알았는데 쫙 내려가는 걸 보니까 아차 싶더라고. 앞에서 저 보니까 거기 맞아. 꺾어지는 데인 거야. 근데 보통 이게 급커브 만나면 브레이크 밟아서 속도를 좀 줄이고 커브 끝나는 지점에 와서 악셀을 밟아서 빠져나간다. 이게 이제 운전의 정석인데 속도가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도 저기 코너까지 갔을 때 가속해서 돌 만큼 떨어질 것 같지가 않고
그렇다고 여기서 미친 듯이 급브레이크 밟았다가 정말 차가 뒤집어질 것 같고, 뭔가 엑셀을 밟아서 속도를 내보자니 더 이상 속도가 날 것 같지도 않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까딱까딱 했다가 엑셀을 밟았다가, 야,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니? 막 그랬는데, 제가 지금도 그 커브를 어떻게 돌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전투를 막 하다 보면 병사들이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거길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기록들 많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그렇더라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지나서 달리고 있더라고요. 살아서 돌긴 했는데 그때 스킬을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때. 지금도 그 기억만 나. 브레이크 깔딱깔딱 하다가 통과했네? 내가 어떻게 통과했지? 하던 그 생각만 납니다. 야, 잘못은 저놈들이 했는데. 내가 이걸 욕하려면 세상에 우리나라의 잘못된 자동차 문화를 비난해야 되는데 정작 죽기는 내가 죽을 뻔했잖아. 이게 진짜 인생의 큰 교훈이었어요. 분노와 감정으로 대응하면 내가 두 번의 피해자가 될 뿐이다. 제가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방송에서도 자주 얘기하지만 억울하고 분한 일 나오고 원통한 거 많지. 근데 그게 원통하다고 가슴에 갖고 있으면 내가 또 잘못하게 되고 그것을 보상한다고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는 두 번의 피해를 입는 거죠. 2차 가해, 3차 가해를 스스로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분노해서 나를 망치지는 말자. 그 분노의 원인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든 계몽을 하든, 하지만 나에게 2차 가해는 가하지 말자. 감정이 아닌 머리로 이기는 법을 찾아라. 그때 그거를 정말 실감으로 체험했던 데가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라이브 때 그냥 옛날 얘기 한다고 재미로 했는데 이게 충격받은 게 몇 분들이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봐도 옛날보다는 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댓글창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기가 차네. 난 진짜 이거 이젠 없어진 줄 알고 얘기한 거였거든요. 정말 우리나라는 이거 고쳐야 됩니다. 물론 이게 뭐 우리나라가 민족성이 잘못됐다 뭐 이런 걸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 문화도 그렇고 모든 문화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자동차처럼 기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반영된 거는 일반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그런 문화를 수용할 때는 몇 가지 기둥을 박아놓고 그거를 기준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배기량이 큰 차가 뭐 큰 차다, 뭐 차가 뭐 이런 거다라는 잘못된 기준이나 관행, 잘못된 지식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고 모든 나라 문화가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인데, 문제는 시작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빨리 넘겨야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회가 어느 다른 단계가 되면 그거를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초보 때 하는 실수는 용납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부장님, 과장님 된 분이 신입사원 또는 초보가 하던 실수를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너무 빨리 성장해서 뭐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가 안 만든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원인 진단이지 변명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커졌으면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가 가니까. 어떤 기술적인 것, 자동차에 대한 잘못된 상식, 이런 것은 정보를 통해서 극복하는 거죠. 요즘은 유튜브도 많고 많은 분들이 그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념, 문화는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조선시대가 신분제 사회였고 신분제 사회라는 게 모든 것을 수직화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농번 사회라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도 습관적으로 수직화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사실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건 다양성에 대한 이해 부족, 수직화에 대한 오랜 전통,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든지 처음에 수직화시키고 그것을 계속 고착시켜 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 자동차는 뭐 이젠 거의 다 마이카 시대가 됐고 옛날처럼 뭐 소수 특권층이, 양반층이 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일반 평민들도, 시민들도 이런 수직화된 문화에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경차만 보면 비켜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정말 고쳤으면 좋겠고, 경차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문화 중에서 이런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무슨 윗사람이 갑질한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이 갑질 문화, 특히 수직적인 갑질 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빨리 고쳐야 될 일입니다. 제가 그냥 재미로 라이브 하다가 느낀 바가 있어서 이런 영상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채널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조금씩 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라이브에서 좀 더 많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